평생을 걸어온 단 하나의 무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단 한 번의 기회였지요. 그런데 그녀는 왜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비행기를 타지 않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 올해 28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3층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새벽 2시. 공항은 텅 비어 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낡은 악보 가방이 놓여 있어요. 20살부터 지금까지 8년을 함께한 가방입니다. 오늘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서 열리는 마리아 조 피아노 오디션.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88개 건반을 두드리며 살아온 제 인생 전부를 걸었던 그 무대. 오늘 밤 11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가 오디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비행기는 2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제 자리는 비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비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제주도로 날아갔을 테니까요. 그 누군가는 권오진이라는 75살 할아버지였습니다. 1시간 전 일이에요. 저는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20만 원짜리 편도 티켓. 제게는 거금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마리아 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분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 꿈만 같았어요. 붙으면 장학금을 받고 유럽 음악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 깊은 얼굴. 손에는 휠체어를 밀고 계셨어요. 휠체어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고 계셨어요. 제발, 제 표 좀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아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주도 집에 데려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고향 바다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티켓을 봤어요. 내일 아침 6시 비행기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는다는 거였죠. 할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티켓을 드리면 저는 오디션에 못 갑니다. 8년을 준비한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20만 원도 날아갑니다.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티켓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을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요. 어르신, 이 티켓 가져가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괜찮아요. 전 다음에 가도 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도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이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티켓을 줬을까요?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실을 나왔어요. 공항 대합실로 갔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예요. 돌아갈 집도 마땅치 않았어요. 월세방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났거든요. 오디션 붙으면 유럽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연장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얼 해야 할까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임종하실 때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피아노 꼭 해라. 엄마 꿈이었단다. 내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꼭 이루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했습니다. 꼭 이루겠다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무너졌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꿈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저만 여기 멈춰 있었어요. 악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악보가 들어 있었어요. 오디션에서 7곡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곡. 엄마가 좋아하시던 곡이었어요. 악보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이 악보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무슨 소용일까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새벽 공항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무너진 꿈을 안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광화문 교보문고 1층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데우고 계산대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피아노는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칠 수가 없었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리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엄마 생각이 났고 공항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 앞도 지나지 않았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일하러 가고 기계처럼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쉬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주르륵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우산에 묻은 빗물을 털고 계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뭔가 지쳐 보이면서도 품위가 느껴졌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울렸어요. 남자는 서가 쪽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커피를 건넸어요. 남자가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그쪽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특별해 보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어요. 가방을 챙기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오더니 말했어요. 맛있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테이블이 깨끗했어요. 컵도 정리돼 있었고요. 세심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책갈피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책갈피.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K, J. 아, 저분이 떨어뜨린 거구나. 저는 책갈피를 주워 카운터에 보관했어요. 혹시 다시 오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 다시 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역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말했어요. 저기, 혹시 책갈피 찾으세요? 남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두고 간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제가 주워뒀습니다. 책갈피를 건넸어요.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 다행이에요. 잃어버리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남자가 책갈피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해 보였어요. 커피값에 추가해서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본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친절하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친절. 그 단어가 공항에서의 그날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별 말씀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미소 짓고 자리로 갔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요. 항상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게 됐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봤습니다. 그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계산하면서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이수연이요. 수연 씨. 저는 강준하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준하. 그 이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강준하. 좋은 이름이었어요. 네, 강준하 씨. 그날 퇴근하면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얼마 만의 웃음이었을까요? 1달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하는 아침에 왔다가 간 상태였어요. 밖으로 나섰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 우산을 안 가져왔구나. 하늘을 보니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하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요. 비 오는데 우산 없으세요? 아, 네. 집에 두고 왔어요. 같이 쓰고 가실래요? 전철역까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준하가 우산을 펼쳤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스쳤어요.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준하가 물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준하 씨는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네요. 왜요? 수연 씨랑 같이 걸으니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준하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철역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금방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여기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준하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피아노 생각을 했어요. 엄마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준하와 저는 자주 마주쳤어요. 우연처럼요.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주말 공원에서, 서점 문학 코너에서, 서울이 이렇게 좁았나 싶을 정도로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러 나왔어요.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준하였어요. 어머, 준하 씨, 여기 왜? 저도 산책하러 나왔어요. 이게 우연인가요? 준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같이 걸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햇살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수연 씨는 꿈이 뭐예요? 준하가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꿈. 그 단어가 아팠어요.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형이죠? 포기했거든요. 한 달 전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하가 걸음을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공항에서의 그날을요. 티켓을 양보한 이야기를요. 오디션을 놓친 일을요.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준하는 가만히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침묵했어요. 수연 씨, 네, 정말 대단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용감한 거예요. 자기 꿈보다 다른 사람의 마지막을 선택한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돼요. 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나 싶어요. 준하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아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수연 씨,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보상받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정말요? 네.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쌓였어요. 그날 이후로 준하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퇴근 후에,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보러 가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준하가 저를 작은 음악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홍대 골목 안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준하가 말했어요. 카페 한쪽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쳐보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피아노를 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전 못 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 듣고 싶어요. 수연 씨 연주를요. 준하의 눈이 진지했어요.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봤어요. 88개의 건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손을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쇼팽 녹턴 2번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곡. 오디션에서 치려던 곡.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카페를 채웠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연주하면서 울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행복했어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게,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곡이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하가 웃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하가 말했어요. 수연 씨, 전 우연을 믿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저를 좋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해서였어요. 저도 좋아해요. 준하 씨. 준하가 저를 안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차들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준하가 누구인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준하와 함께한 2달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아침에 눈 뜨면 준하의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서울 여기저기를 걸었어요.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이화동 벽화마을. 평범한 곳들이었지만 준하와 함께라면 모든 게 특별했습니다. 준하는 다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카페라테를 좋아한다는 것,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눈을 감는다는 것, 가을 단풍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했어요. 수연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저도 준하를 알아갔어요. 그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를 좋아했어요. 윤동주, 김소월의 시집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커피는 설탕 없이 마셨고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끔 멀리 보는 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준하 씨,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생각. 준하는 항상 그렇게 웃어넘겼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준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녀라고만 했어요.
가족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아무것도요. 준하 씨 가족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 표정이 어두워서 더 묻지 못했어요.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하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집에 갈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벌써? 응.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부모님이 계속 물어보셔서. 준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을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훌륭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카페에 반차를 냈어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후 3시 준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와, 예뻐. 정말 예뻐. 준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긴장해 보였습니다. 준하 씨도 멋있어요. 준하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낯설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준하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하 씨 집이 강남이에요? 응. 평창동. 평창동. 고급 주택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는 산길을 올라갔어요. 큰 집들이 보였습니다. 정원이 딸린 저택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다른 세상 같았어요. 수연아. 준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응.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큰 철문이 있었어요. 준하가 리모컨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정원이 나타났어요. 소나무들이 서 있었고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집은 3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하얀색 벽에 큰 유리창들. 영화에서나 보던 집이었어요. 여기가 준하 씨 집이에요? 응. 놀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로 보이는 분이 나왔어요. 도련님 오셨습니까?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련님, 사모님. 그 단어들이 낯설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제가 살던 원룸의 5배는 되는 크기였습니다. 준하야, 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단 위에서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준하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이수연입니다. 준하가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명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그래. 앉으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았습니다. 긴장해서 등이 뻣뻣했어요.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어요. 고급 찻잔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기가 무서웠어요. 한명숙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라고 했나? 몇 살이지? 28입니다. 집은 어디고? 서울이요.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입니다. 학교는? 예원예술대학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한명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피아노? 피아니스트인가? 아니요.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카페? 한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피아노는 왜 전공했나? 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지? 말문이 막혔어요. 공항에서의 그날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한명숙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사정이라니. 대충 짐작은 가는구나. 실력이 안 돼서 오디션에서 떨어진 거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하가 소리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수연이는 조용히 해. 내가 묻는 거야. 한명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수연 씨, 솔직히 말해봐. 준하한테 뭘 바라고 사귀는 거지? 네. 우리 준하가 누군지 알아? 대성그룹 본부장이야. 언젠가 회장이 될 사람이고, 그런 준하 옆에 서려면 그에 맞는 급이 있어야 해. 학벌, 집안, 경력. 최소한 그것들은 갖춰야지. 대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성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하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 애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자기가 어디 감히 발을 들였는지. 한명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조사해봤어. 이수연. 부모 없는 고아. 학자금 대출 1,000만 원. 월세 밀린 지 2달. 카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 맞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마리아 조 오디션? 지원했다가 가지도 못한 거잖아. 실력도 없으면서 꿈만 크다니. 딱 봐도 알아. 넌 우리 준하한테 기생하려는 거야. 어머니. 준하가 탁자를 쳤어요.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제가 수연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수연이는 제가 만난 가장 고귀한 사람이에요. 고귀해? 이게 고귀한 거야? 가난하고 빽 없고 근본도 없는 게 고귀한 거야? 한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넌 대성그룹 후계자야. 내 한마디에 수천 명 인생이 달렸어. 그런 내가 이런 애랑 놀아나다니. 어머니,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한명숙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수연 씨, 솔직히 말해봐. 준하가 재벌이라는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랑? 사랑이라고? 한명숙이 비웃었어요. 사랑은 밥 안 먹여줘. 현실을 봐. 넌 준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너 같은 배경으로는 준하 옆에 서는 순간 평생 주눅 들고 살 거야. 준하도 불행해지고. 그 말이 독이 되어 박혔어요. 가슴속 깊이요. 저는 넌 준하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의지하고 싶은 거지. 외롭고 가난하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고.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분이 재벌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좋았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저를 봐줘서요. 한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마음은 진심이겠지. 하지만 진심만으로 안 되는 게 세상이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한명숙이 일어섰어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연 씨, 착한 애 같으니 똑바로 말할게. 준하한테서 떨어져. 지금 떠나면 위로금 줄게. 잃어. 어째?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귀를 의심했어요. 잃어. 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2억 줄까? 그럼 되겠어? 어머니. 준하가 소리쳤어요. 한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연이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난 사실만 말했어. 이 애가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지금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거. 전 안 떠나요. 준하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가자. 여기 있지 말자. 준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하야. 한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애랑 계속 사귈 거면 난 인정 못해. 그리고 넌 회사에서도 물러나야 할 거야. 내 할아버지가 가만 안 계실 거야. 상관없어요. 준하가 말했어요. 전수연이 선택할게요.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미쳤구나. 한명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 내 맘대로 해봐. 후회할 거야.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하가 부축했어요. 차까지 걸어갔어요. 탔습니다. 준하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준하가 차를 세웠습니다. 둔치였어요. 수연아. 준하가 저를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 저는 울었어요. 준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하 씨, 저 어떡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한명숙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근본 없는 애. 기생하려는 거. 준하를 불행하게 만들 거. 그 말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준하가 바래다 줬습니다. 원룸 앞에서 내렸어요. 수연아, 내일 봐도 돼? 응. 사랑해. 잊지 마. 준하가 키스했어요. 이마에 짧게요. 그리고 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이 보였어요. 낡은 침대, 삐걱거리는 옷장, 곰팡이 핀 벽.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진 제 얼굴이 있었어요.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하네 집과 너무 달랐어요. 그 넓은 거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곳과 이곳.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명숙이 옳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준하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배경이, 모든 게 달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준하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바쁘다고 아프다고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무서웠어요. 준하를 보면 한명숙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준하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그 말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준하가 카페로 왔습니다. 퇴근 시간에요. 수연아, 준하 씨, 왜 피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준하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전, 전준하 씨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준하 씨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저는 그 세상에 갈 수 없어요. 수연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준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저 때문에 준하 씨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회사도 가족도 다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상관없어. 수연아, 넌 나한테 전부야. 전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근본 없고 꿈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준하 씨 옆에 설 자격이 없어요. 수연아,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돌아섰어요. 뛰었습니다. 준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을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아팠습니다. 사랑까지 잃었으니까요. 준하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잠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음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준하는 처음 일주일 동안 매일 왔습니다.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문자도 100통 넘게 왔어요. 전화도 수십 번. 다 무시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이야기하자. 제발. 그 문자를 읽으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하를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 연락이 뜸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어쩌면 준하도 포기한 걸까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준하가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카페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수연 씨 계십니까? 네, 제가 이수연인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대성그룹 비서실 차장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권오진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네. 회장님께서 수연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권오진. 준하의 할아버지. 대성그룹 명예회장. 저를요? 왜요? 그건 직접 뵙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와주시면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니저에게 말하고 나왔어요. 밖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기사님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는 또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준하네 집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준하를 만나게 될까요? 하지만 차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더 위쪽이었습니다. 더 큰 저택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회장님 댁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원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연못도 있었어요. 집은 한옥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기와 지붕이 멋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차장이 안내했어요.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이 나왔습니다. 돌로 된 길이 있었어요. 안채로 들어갔어요. 넓은 대청마루가 보였습니다. 한쪽에 휠체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공항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티켓을 드렸던 그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권오진 회장이 공항의 그 할아버지였다니. 아가씨, 드디어 찾았구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네. 그날 밤 아가씨 이름도 연락처도 못 받았어. 공항 CCTV를 뒤지고 항공사에 물어보고 사람을 풀어서 찾았지. 저를 찾으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사람 마지막을 지켜준 은인이야.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아가씨 덕분에 집사람이 고향 바다를 봤어. 제주도 집 앞바다를 보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지. 그게 다 아가씨 덕분이야.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가씨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우릴 도와줬잖아. 오디션 그거 중요한 거였지? 8년을 준비한 거라며.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조사했으니까. 마리아 조 오디션 못 갔지? 아가씨 티켓을 내가 쓴 바람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아가씨 꿈을 망쳐놓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래서 내가 수소문했어. 마리아 조 선생님한테도 연락했고. 아가씨를 위한 특별 오디션을 준비했네. 네. 다음 달에 마리아 조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 그때 개인 오디션을 볼 수 있어. 내가 주선했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정말이세요? 그럼,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아가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 실력도 있고, 내가 확인했으니까. 어떻게요? 아가씨가 홍대 음악 카페에서 연주한 거 있잖아. 그거 녹음한 영상 구했어. 마리아 조 선생님께 보여드렸지. 선생님이 감탄하시더군.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절을 했어요. 깊게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아가씨가 우리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우리 준아 아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아가 어르신 손자이세요? 그래. 우리 손자이지. 혹시 모를까봐 조사해봤더니 아가씨랑 사귀고 있더구만. 아니, 사귀었다고 해야 하나. 한 달 전에 헤어졌다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왜 헤어졌나? 준아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준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요. 명숙이 때문이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들었어.
명숙이가 아가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미안하네. 우리 며느리가 좀 그래. 재벌가 마누라 노릇하다 보니 세상을 잘못 보는 거야. 아니에요.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준하 씨랑 안 맞아요. 무슨 소리야. 준하가 아가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아가씨 생각만 한다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준하 씨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 난 늙은 사람이야. 인생 다 살았지. 그래서 아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했어요.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들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의미가 없어. 난 평생 사업했어. 돈 많이 벌었지. 권력도 가졌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집사람이었어.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지. 할아버지가 창밖을 봤어요.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무의미하더군. 이 큰 집도 재산도 회사도 다 부질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하도 마찬가지야. 그 애한테 필요한 건 돈 많은 여자도 집안 좋은 여자도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게 아가씨야. 하지만 명숙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으니까. 아가씨가 준하 옆에 있는 걸 내가 허락해. 아니, 내가 원해. 우리 손자 생명의 은인 아니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우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있어. 거기 와줄 수 있겠나? 저요? 왜요? 아가씨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 우리 집안의 은인이라고. 그리고 준하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준하 씨가 거기 오나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 본부장인데. 그리고 그날 명숙이가 준하 정략 결혼 발표하려고 해. 내가 막아야지. 정략 결혼. 그 단어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꼭 와야 해. 아가씨가 안 오면 내 계획이 틀어져.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아가씨, 믿어봐.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아. 아가씨가 그날 베푼 친절이 이제 아가씨한테 돌아올 거야. 기적처럼. 그렇게 저는 파티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저녁, 김 차장이 또 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이번엔 호텔로 갔습니다. 신라 호텔이었어요. 이 드레스를 입으세요. 차장님이 드레스를 건넸어요.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하늘색이었어요. 비단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저한테요?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호텔 방에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가 있었어요. 공주 같았습니다. 화장도 해줬어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왔습니다. 머리도 올려줬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티스트가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차장님이 모시러 왔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층 대연 회장이었습니다. 문 앞에 권 회장님이 계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계셨어요. 아가씨, 정말 아름답구만.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내가 휠체어 밀어줄 수 있겠나? 네. 저는 휠체어를 잡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연 회장이 보였어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수백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드레스와 타시도들이었어요. 저는 떨렸어요.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 휠체어를 밀고 있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준하였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하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하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명숙도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권 회장님이 손뼉을 쳤어요. 모두 주목하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봤어요. 오늘 내가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네. 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아가씨는 이수연이라고 해. 내 인생의 은인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1년 전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일세. 우리 집사람이 위독했어. 제주도로 급히 가야 했지. 하지만 비행기 표가 없었어. 나는 절망했네. 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이 아가씨가 나타났어. 자기 티켓을 내게 줬지. 그 티켓이 뭔지 아나? 8년을 준비한 오디션 티켓이었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지. 하지만 이 아가씨는 그걸 포기하고 나를 도왔어. 장래가 숙연해졌어요. 그 덕분에 난 집사람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네. 고향 바다를 보여줬어. 편안하게 떠나보냈지. 그게 다 이 아가씨 덕분일세. 권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한명숙. 한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공항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내 아내의 마지막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생명의 은인이야. 권 회장님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어요. 그런 아이를 내가 쫓아냈다며,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근본 없는 애라고 했다며. 한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아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모르나? 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수연 양은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귀한 손님일세.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준하를 봤어요. 준하야. 준하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한테로 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준하가 제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준하야. 이 아이를 사랑하나? 네.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내 마음대로 해. 정략 결혼 같은 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라. 준하가 저를 안았어요. 연회장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저는 울었어요. 준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래도록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티켓 한 장이 불러온 기적이었어요. 준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연회장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던 눈초리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으로 변해 있었어요. 수연 씨, 권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오셨네. 고개를 들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60대로 보였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은발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분의 분위기였어요. 고귀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리아 조 선생님.
누군가 외쳤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리아 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제가 꿈꿔왔던 그분이었어요. 조 선생님 와주셨군요. 권 회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권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 조가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 아가씨가 수연 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연주를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직접 만나니 더 기쁘네요. 꿈인가 했어요. 마리아 조가 제 연주를 봤다니.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조 선생, 여기 이 아이의 연주를 들어보게. 내 아내가 하늘에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선율이라네. 마리아 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연회장 한쪽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스타인웨이였습니다. 수연 양 연주해 주시겠어요? 마리아 조가 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주하겠습니다. 준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저는 피아노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건반을 봤습니다. 88개의 건반. 흰색과 검은색이 번갈아 놓여 있었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지만 곧 안정됐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쇼팽 녹턴 2번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었어요. 달빛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이 곡을 좋아하셨던 것. 제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짓던 모습. 임종하시면서 손을 잡고 하신 말씀. 수연아, 피아노 꼭 해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쳤어요. 공항에서의 그날도 떠올랐어요. 티켓을 건네던 순간. 할아버지의 눈물. 그 선택이 옳았는지 수없이 고민했던 밤들.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준하와의 만남도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던 것. 한강을 걸으며 손을 잡았던 것.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순간들. 음악이 점점 커졌어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을 눌렀어요. 여운이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조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양. 저는 일어섰어요. 마리아 조가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음악을 이제야 만났네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연주에는 영혼이 있어요.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음악. 그게 진짜 음악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 오디션 꼭 오세요. 아니, 오디션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합격했어요. 제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세요? 물론이에요. 당신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마리아 조가 미소 지었어요. 9월부터 비엔나 음악원에서 시작해요. 준비하세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8년을 기다린 꿈이요. 무대 아래 준하가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권 회장님도 눈을 훔치고 계셨어요. 한명숙도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준하와 저는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연아, 응, 결혼해 줄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준하 씨, 너 없이는 못 살아. 평생 함께하고 싶어. 결혼해줘. 눈물이 또 났어요. 응, 좋아. 결혼할게. 준하가 저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석 달 후 봄이었어요. 4월의 어느 토요일.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권 회장님 댁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정원에 하얀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통로에는 꽃잎이 깔려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였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바그너의 결혼 행진곡.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질로드를요. 혼자였어요. 아빠가 안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준하가 보였어요.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에게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리아 조도 와 계셨습니다. 카페 동료들도 왔어요. 준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명숙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한명숙은 많이 변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울면서요. 저는 용서했어요. 재단에 도착했어요. 준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는 권 회장님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오늘 이 두 젊은이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권 회장님이 우리를 봤어요. 준하야, 수연아. 네. 사랑은 티켓 한 장을 양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수연이가 그걸 보여줬지.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어. 회장님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말고 행복하거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아버지. 준하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말했어요.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강준하, 이수연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이수연, 강준하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하세요. 준하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저도 준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입맞춤하세요. 준하가 저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봄바람에 날려서요. 마치 축복처럼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저에게 이 모든 걸 되찾아 주었어요. 남편도 시아버님도 제 꿈도 모두 다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아빠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하 씨와 함께 착하게 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면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준하와 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권 회장님 별장이 있었어요. 바닷가 앞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우리는 테라스에 나와 바다를 봤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수연아. 응.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준하가 저를 안았어요. 나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해. 준하 씨. 응. 공항에서 티켓 드린 거 후회 안 해. 당연하지. 그게 우리를 만나게 했잖아. 응. 그리고 모든 걸 되찾게 해줬어. 저는 준하를 봤어요. 준하 씨 만나서 배웠어.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먼 길을 돌아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하지만 꼭 돌아와. 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주는 공평하다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요. 그로부터 5개월 후, 저는 비엔나에 있었어요. 마리아 조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행복했어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실력이 늘었어요. 마리아 조는 엄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연,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준하는 한국에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비엔나로 왔어요. 저를 보러요.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안 왔습니다. 1년 후 저는 첫 리사이트를 열었어요. 비엔나 무지크페라인에서요. 준하가 왔어요. 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한명숙도 왔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했어요. 쇼팽 녹턴 2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곡이었어요. 그리고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드뷔시를 쳤습니다. 음악이 홀을 채웠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을 눌렀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준하가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님도 한명숙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준하가 말했어요. 수연아,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하 씨. 응. 우리 아기 생겼어. 뭐? 임신했어.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정말? 응. 정말이야. 저는 배를 만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기 생명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기. 응. 우리 아기. 준하가 저를 안았어요. 수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빛 속에서요. 수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행복하게 살아. 착하게 살고. 그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응, 엄마. 그렇게 살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저는 33입니다. 준하는 37이고요. 우리에겐 아들이 있어요.
4살 된 민준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를 땄습니다. 저는 여전히 피아노를 칩니다. 1년에 서너 번 리사이트를 열어요. 때로는 자선 공연도 합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음악 학도들을 돕는 데 쓰이고요. 준하는 대성그룹 부회장이 됐어요. 회사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권 회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손녀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한명숙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어머니 같습니다. 민준이를 무척 예뻐하세요. 오늘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요. 집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예요. 민준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 피아노 쳐줘. 뭘 쳐줄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 녹턴 2번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그림 그리는 걸 멈추고 들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진지했어요. 엄마, 이 노래 왜 좋아해?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곡이야. 그리고 엄마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정말? 엄마가 경험했거든.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나도 착하게 살면 좋은 일 생겨? 그럼. 당연하지. 저는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아, 기억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 그럼 그 친절이 언젠가 너한테 돌아올 거야. 알았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어요.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티켓을 건넸던 그날 밤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티켓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을 주고 꿈을 되찾게 해주고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친절은 결코 낭비되지 않아요. 그것은 먼 길을 돌아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가 내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을 베풀어 보세요. 우주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해 줄 거예요. 저처럼요. 피아노를 계속 쳤어요. 녹턴의 마지막 음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민준이가 제 무릎에 기댔어요. 준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준하가 우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요. 사랑해. 준하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에 날려서요. 마치 축복처럼요. 친절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 길을 돌아 반드시 당신에게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배려가 내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선행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등장인물 단체 사건은 모두 창작입니다.